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에 뜬 인물 최창열 교수 누굽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고 또 정상 외교로 복귀했다라는 것을 정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END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호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로 간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에서 예. 꼽아봤습니다. 네. 최준 원장 금주에 뜬 인물. 아슬아슬하게 뜨고 있는 사람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까지 그 육선, 추나 전쟁, 그다음 지금 청문회 배신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확실하게 뜨긴 떴는데 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왜 아슬아슬해요? 이게 여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인지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좀 잘하고 있는지 네,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직전 법사위원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회 운영하면서 뭐 야당 의원들 퇴장시키고 뭐 각종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런 기간에 정청래 대표의 SNS 그 구독자 수가 엄청 늘었다고 늘어나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걸 뭐 쇼츠라고 그러죠. 짧은 네. 동영상으로 네, 뭐 좋죠. 이게 되게 인기를 끌고 네. 뭐 그런 거에 바탕을 두어서 지금 뭐 당대표가 됐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법사위에 활약하시는 의원들이 네. 보좌진 가운데 그런 그 촬영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쇼츠를 제작하고 막 퍼뜨리고 이런데 막 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자 이게 달라진 세태라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뭐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거 생태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극단 팬덤 정치라는 것들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팬덤 정치, 쇼츠, 유튜버,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 뭐 좌우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게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아주 심해졌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일종의 유통 구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정치를 아주 양극화시키고 있고 정치의 어떤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론이라고 할까요? 퍼블릭 오피니언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점점 봉쇄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여기에 자꾸만 기대면서 유혹에 빠지고 극단 정치로 가고 이게 또 다시 또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익과 연관돼 있고 이건 정말로 걱정스러운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구독자 조회수 높이려면 그 쇼를 세게 해야 되거든요. 자극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쇼를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이런 쇼츠로 한다면 이게 점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쇼할 수 있거든요. 쇼츠? 거의 문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나쁜 문화입니다. 이게 전철도 이제 타고 다닐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쇼츠를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언뜻 어깨너머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치에 아주 안 좋은 구조를 양산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 하는 걱정 또 한 번 했습니다. 금주의 진인물 최창열 교수. 저 뭐 새삼스러운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으로 이제 재판 이게 추가 기소 신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공개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인 모습에다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던데 참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해서 아주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말씀 꼽아봤습니다. 예. 마음이 안 돼요? 아니 뭐 대한민국으로 올 때. 아니 그동안 재판에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왜 나왔어요? 이게 보석 신청하려고 나온 거예요. 곧 연이어서 보석 신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임으로 꼽았으면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다. 자, 이 기소 내용 보니까 참 유치하다 이랬잖아요. 윤석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건 추후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후에.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진인물. 그렇습니까? 예, 저는 뜬 인물, 진인물 둘 다 이제 여성인데 방통위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인 다음에 또 다른 여성인데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게
의원이시거든. 예, 김정재 의원입니다. 삼선입니다. 삼선 사실 중진 의원인데 거기다 TK 출신인데 저런 말이 정치적인 파장은 뭐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게 양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지역 감정의 자극적인 효과는 정말 크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한때 이건 뭐 정청래 대표도 몰랐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는 추미애 위원장이 좀 급발진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현실적으로 뭐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게 뻔한데 불수석을 이미 통보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논거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라는 것 그런 것들 규명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의혹 가지고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라라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지난 그 이쪽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한 것도 따져보겠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구속 취소하고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청문회에 불러서 그런 걸 따진다는 거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건 사법부 동의나 상권물리 훼손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논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회 이제 법사위원장과 일부 강성 의원들에 의해서 추진됐다라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 급발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썩 그렇게 뭐 당연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하지 않으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과도한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 원장은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웃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문회를 출석 요구해서 오지 않으면 수사 증인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되면 고발하고 이제 네 번째 4단계로 이제 탄핵으로 가는 수순 쭉 시나리오를 정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에 좀 대법원장 정도를 청문회 세우려 하나는 당 지도부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패싱 논란 그다음에 뭐 이런 자체가 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민들에게 이제 분명히 좀 설득력 있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 개혁이 의혹이 짙다. 저는 거치 문제에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1, 2, 3, 4, 5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꾸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바로 청문회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국민들은 너무 세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선을 긋더라고요. 당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아까 좀 조심스럽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게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게 과속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여권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워낙 강성 그룹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게 강하게 가야 또 진영 내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지사 출마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이제 좀 100일 좀 지난 건데 너무 당과 정의 이 지금 이 균열 같은 것도 아직은 뭐 균열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씩 이견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뿐 아니라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내란죄 특별재판부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법을 통과시켜서 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더 늘어지고
혼란이 심화된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발의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네. 두 가지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네,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개혁 드라이브하고 강공 드라이브는 이게 비슷한 듯하면서 또 다르거든요. 이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하면서도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설득력 이런 부분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 막 몰아치는 듯한 네. 강공 드라이브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옳고 사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막 몰아붙이고 억지로 막 세게 부려붙이는 느낌을 주면은 이게 역풍이 불거든요. 더구나 요즘 참 민주당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 지방선거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막 언론이 이름도 거론되더라고요. 추미애, 서영교, 전현희, 뭐 김용민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아니면은 뭐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래서 경선에 대비해서 강성 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조금씩 나오는, 이게 너무 확산돼 버리면요, 민주당 앞으로 개혁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템포 조절하고 명분 축적, 대국민들의 설득,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 내란 척결이라는 게 명분이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란 척결과 다른 여타의 정책인 것들이 이렇게 아주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계속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정부보다도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되나 보니까 점점 사법부와 이제 여당과의 갈등을 비친단 말이에요. 이게 내란 척결이 주된 목표고, 어떤 법원이 어떤 의심받은 행동도 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과도하게 몰고 가면 이제 삼권 분립 훼손이다, 사법부와 여당과의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전선이 딴 데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좀 여권의, 특히 여당의 지도부가, 특히 법사위 강성위원들이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은 발의만 해두고 아직 원내 전략상 어떻게 할지를 결정 안 했다. 네. 그런 기류가 있긴 있어요.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 이를테면 추석 선물도 말이죠. 포장지가 내용물을 지배할 수 있듯이 개혁도 상당히 형식이 오히려 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이라든지 청문회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건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겉으로 드는 모습은 대통령이라든지 당 대표 생각도 무시해버리고 막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들이받는 듯한,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 외형적인 모습으로 참. 비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구동성 걱정했습니다. 1시 30분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귀경 정체가 더욱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구미 부근 3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분기점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문경세제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는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로 2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면원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다시 새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여주 분기점 부근과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뭐 일부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추미애 지금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이제 추나대전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게 3차 대전이다.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대 한동훈,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이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한 거다. 이 말을 저는 일단 핫한 말을 꼽았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물을 짚은 거거든요. 특히 이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7인회 중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인사인데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눈 부분들이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하나의 의제로 떠올리는 게 아닌가 꼽아왔습니다. 자제를 당부한 거죠. 예,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예. 최진우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저께였죠. 저 재판장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말에 석 달 만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그 구치소 감옥 생활에 서바이브 힘들다. 보석으로 석방해주면 더 재판에 잘 참석하겠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3월 8일 날 구치소에 석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구치소에 잠 더 잘 잤다. 아주 더 건강해졌고 그리고 대통령도 구치소 가면 배울 점이 많더라라고 아주 그냥 흐뭇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가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날 뭐 그 공소장을 보면 전부 뭐 유치하다라는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김계리 변호사가 그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큰 빨간 가방 캐리어를 들고 가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그게 이제 방송에 잡은 그게 뭘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걸. 예. 그걸 들어가고 갔더니 본인이 또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번엔 비상 상황에서 비상 계엄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난번 개념에 대해 다시 총론적으로 완전히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보석 신청하면 되나요? 안 돼.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잖아요. 제로예요. 예. 1%도 안 됩니다. 아니, 그걸 뻔히 모를까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자꾸 지지층들에게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이 변호인들도 변호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도 없고. 요 재판 모습 보고 전환기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양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상남자 윤석열이다 말이야. 글쎄요.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다. 목숨 걸고 지겠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런 게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 극단적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인데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10몇 % 됩니다. 계엄 옳았다. 부정선거 있다. 그 사람들은 안고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핵심 당원들인 것 같아요. 그 강성 지지층, 그 당원 좀 보고 당 대표나 국민이 지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정리했고 이번 주에 뭐 제일 큰 정치 이슈는 결국 정부 조직 관련입니다. 검찰청 해체하는 법안 통과시켰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이미 또 통과가 됐고요. 기획재정부 그 기획예산처 따로 떼는 거 통과시켰고 금융감독 기능은 하려다가 이제 취소시켰고 뭐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큰 폭이죠, 좀. 아주 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를 어떻게 짜나가냐를 볼 수 있는 게 정부 조직법 개정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역시 가장 큰 건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청 폐지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도를 보니까 전직 검찰총장, 뭐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 반대 위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헌법소원 내겠다고 헌법소원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과연 어떻게 잘 다져 나갈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요. 또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보안 수사 요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청 폐지는 뭐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되돌리기 어렵고 보안 수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재부가 이제 분리되면서 예산권 이제 예산처로 가고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금융기구 금융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금융 기능을 이제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으니까 손속하고요. 예. 과연 그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야,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았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근데 결국은 야, 이거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제 뭐 5년 채 남았지만 끝날 때까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업적 1호로 기록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업적일지 실책일지. 실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도 하려다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큰 일을 하나 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걱정이 과연 정권이 바뀔 때도 만약에 하나 보수 정권에 다음 넘어갈 때도 검찰청이 그대로 개최될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그 관건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안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예, 법무부랑 예. 그 틈바구니로 검찰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의 시행령입니다.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거의 검찰청 해체 수준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시행령 다시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할 수 있게 해놨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다음 혹시 정권이 넘어가도 가능한 건지, 이 78년 동안 이 생명력을 가진 검찰들이 순순히 이렇게 순치될지,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될지 참 아직도 여전히 예. 의문으로 남아 근데 이제 있습니다. 관건이 이제 1년 후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수사에서 민생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약에 빈틈이 보인다면은 아니 그러면 그러면 검찰청 해체가 명분이 실책이 되는 거죠. 없어지고 실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이후에 그 1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게 검찰청 해체가 예. 민생 수사에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거로 될 정도의 1년의 탄탄한 정도의 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근데 거죠. 이미 그 공수처를 신설하고 네. 예. 그다음에 검찰의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로 넘기는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있잖아요. 2019 그 년도. 이후에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가 나와요. 네, 그렇지. 먼저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수처는 만들어놨더니 지금까지 기소 몇 건 했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검찰을 견제하겠다고는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제대로 또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법 개정 같은 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드러나 있는 그 문제만 개선하고 고쳐낼 수 있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대신에 검찰의 이 특수수사를 통한 권력 남용은 근본적으로 없애고 그렇죠. 요건 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가장 이렇게 수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띄어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검찰을 아예 그 이제 없애는 게 저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수사 기능은 놔두고 그리고 기소권과 분리시키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근원을 없애버리는 게 핵심인데, 지금 조금 이 여권의 아까 강성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악마화나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왔던 거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약했고 그래 왔던 거,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해서 기소해 왔고 이런 것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대의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게 우리 수사의 문제까지의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가 관건일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이 수사권의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검찰청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은 내리는 공수청으로 하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그럼 공서청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이제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역할을 해야 되지 기존에 있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공수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네 개의 이 수사 기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네 개의 권력 기관을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니까요. 조율하고 중첩되는 거를 이게 고통 정리할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내 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최고인데 예. 만약에 내 기관이 막 서로 경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이렇게 하는 문제 진짜 걱정인 거죠. 또 하나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만 이 경찰과 검사가 이제 같이 수사를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과거엔 송치를 안 하면 검찰이 그거 송치하시오 이런 것도 이제 수사지휘권 같은 거였단 근데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네.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인력이 가는 건 아니고 검사가 하는 기존 거죠.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과 상당수 검사가 가야 가는 되는데 거죠. 예. 그걸 또 검사들이 나 거기 안 갈래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걱정이 나와요. 뭐 이거 엑소더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대량 이제 그쪽으로 검찰이 이제 점점 무력화되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잘 촘촘하게 짜내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앞으로 일련의 아마. 과제가 일련의 그거라 과제. 이거죠. 예, 이렇게 그거예요. 말하는 공소청 있는 검찰들이 옷 벗고 중시청으로 간다. 그래서 전혀 또 일부러 또 공수처에도 있고 다 갈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들이 현직 검찰이거나 예. 이 사람들이 서로 물 밑으로 서로 연결을 하면서 옛날에 검찰의 영광을 되찾자 라는 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협력을 하면 참. 또 상황이 묘하게 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들은 솔직히 자기들 조직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데 상당히 속으로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당장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민주당 뭐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은 뭐 추석 귀향길 뉴스에 뭐 검찰 없앴습니다라는 뉴스가 올리도록 약속했고 통과시켜서 기쁘다라고 했는데 기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이 기쁘기만 할 게 아니죠. 남은 1년 동안 세부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내는지 그거 못하면 정말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요 이게 어쩌면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망할 있어요. 수 있죠. 검찰청 폐지가 아주 부메랑 올 수가 있죠. 1년 후 정말 잘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정치적인 소재로 삼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네.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일단 손을 댄 됐으니까. 이상은 이제부터는 실력 테스트다. 그럼요. 그렇죠. 1년 후에 만약에 더 정말 수사 역량이 약화로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히 정권에 커다란 부담이죠. 예, 저도 이제 동의한. 이를테면 지금 검찰청이 사실 해체된 그 예고된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최근에 말하자면 관봉뛰기 사건으로 국회 출석했던 그 검사들의 어떤 그 반응, 답변, 태도를 보니까 아주 여전히 고압적이죠. 아주 고압적이고 와, 이 사람들 기 하나도 안 주겠네. 살아있네 이거.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검찰청이 해체되는 마당에도 저런데 실제로 해체되면 더욱 그 억가심정을 갖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지 이 좀 걱정. 그 돼요. 일선의 평검사들 이런 사람들 대다수는 사실 묵묵히 정말 열심히.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종합해가지고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수사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개혁 대상과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이제 이 정치 검찰들이었거든요. 정치 검찰들 문제가 이제 대다수 많은 평검사 검찰 2,000명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특수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비판해 왔던 건데 그 평검사들이 얘기를 많이 수용하면 의외로 예.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 진짜 거라고 방금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정치권 주도로 하지 말고 합리적인 온건파 판검사들 있죠. 이야기를 많이 수렴해서 그 중심으로 가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이제 이진숙 현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되는 상태가 되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이진숙 잘라내기 위한 것밖에 없다. 뭐가 시급하냐라는 반응을 보이던데 한 가지는 좀 그 사실관계를 지적해 드릴 게 과거에 얼마 전에 KBS, MBC, EBS 관련 법을 또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방송법 그 법 통과됐죠. 통과에 의하면 KBS, MBC, EBS의 이사진 교체하고 대표 교체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행을 담당할 주체가 방통위예요. 방통이죠. 예. 그래서 기존의 방통위를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앞에 그 KBS, MBC, EBS 법 바꾼 게 무용지물이 될 수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두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글쎄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이른바 이제 소위 찍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야당에서.
그제 아예 명문화 시켰으니까 이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직은 이제 당연히 면직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전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방송법을 개정하는 게 방송 개혁과 언론과 개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통위법을 그대로 놔두고는 될 수가 없죠. 이걸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왔고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너무 편향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연속으로 여권에서는 뭐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색깔도 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진숙 축출법 저는 그건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사퇴했으면은 굳이 뭐 방통위원회 해체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보태서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저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 살아서는 저는 이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과연 확실하게 중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저도 다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수나 진보 여야 막론으로 항상 이 방송의 흐름 정책 이거를 주도하고 뭔가 좀 우군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현 정부가 그런 의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건 큰 업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그거를 부분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봐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립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예. KBS, MBC 뭐 이런 데에 이사진의 숫자를 늘리고 늘린 거니까. 사장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추천된 사람 가운데 이사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할 때 네. 이런 조건들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죠. 민주당의 말은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정말 좋은 사람을 선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작동될지 글쎄요, 그건 뭐 그게 이제 좀 저는 변수 같아요. 아니 모든 제도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냐의 문제거든요. 아니, 제도적 설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정치 권력이 개입이 안 되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될 텐데 만약 이제 그 이사를 늘리고 그런 추천위원회를 이제 정부의 입김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모두 지적한 것처럼 점점 방송 생태계가 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뀌는 거니까 이사수가 이 위원수가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들이 중립적인 기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중립적인 인사들이 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양쪽에 이제 좀 편향된 예. 그쪽에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다시 뭐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물론이죠. 결과는 마찬가지 아닐까. 쟤는 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속성인 것 같은데 무슨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는데 아주 중립적으로 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차피. 그렇지 인간 자체가 완전 중립이 어려우니까. 예, 어느 정도 뭐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이진수 이제 위원장 같은 너무 치우친 게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제가 총론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발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은 일괄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법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수리하든지 아니면 관리하든지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이 정부도 다음에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다 버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빨리 좀 여야 간에 좀 합의하에 통과하면 서로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공공위원장 임기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안. 그거죠. 이거예요, 결국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등 다 이제 포함해서 지금 또 정부가 하나의 과제가 언론개혁 분야인데 그 중에 핵심이 허위 사실 같은 거 이런 거에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단순히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다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떠올라 있잖아요. 있죠. 저는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튜버 이제 언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정의 내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방향을 정해놓고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양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이 정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튜버가 거기서 배제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럼요. 이런 의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야 정치인 할 거 없이 다 여야 정치인들이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꾸 편승하려는 경향을 아주 많이 띠고 있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점점 극단화되죠. 점점 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적어도 이 가짜 뉴스
뭐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하도록 하는 해야 제도를 돼요. 만들어야만 만들어야 됩니다. 돼요. 완전히 공론을 어지럽히고 사실 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지어야죠. 가짜 뉴스도 그렇고 지나칠 정도의 어떤 과대 보도 같은 거는 기존의 언론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요. 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그 부분이 이 무방비 상태 저는 그 완벽하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패가망신 이런 용어가 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극단적 유튜버들이요 철저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돈이라니까. 돈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상업적 이익이라 말씀하고 드렸잖아요. 돈이에요 돈. 뭐 그러니까 돈 다 뺏어야 돼요. 완전히 그건 징벌적으로 아예 아주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방통 유튜브를 물어볼 쪽 아니 왜 그렇게 일방적 이건 말이 안 되는 노래 그렇게 세게 나가냐 그래, 했더니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거든. 제 이게 말이 하더라고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석에서는 그건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벌써. 문제는 예. 예. 그런 부분은 빨리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데 돈 쏴주시는 분들 제발 그 돈으로 다른 일 좀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근데 그분들이라도 그게 또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게 또 정치인과도 연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생태가 어지럽혀진 거예요. 네. 예. 그 돈을 많이 쏘는 사람들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이고. 아 문제가 심각한 거지.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아닙니까? 그 중에 한쪽 극단의 3%면 그게 150만이에요. 그렇죠. 5%면 250만입니다. 250만인데. 지금 뭐 제일 조회수 많다 이제 구독자 수 많다고 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한 200 몇십만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일부가 또 돈 쏴주고 하면은 네. 이게 거대한 회사가 돼서 굴러가는 대기업이에요, 거기. 이 행태. 네. 이 고리를 어떻게든 그래도 적어도 가짜 뉴스는 하지 마라.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욱 대표가 그렇게 막 장외 집회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구소수 그 구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3% 그게. 5% 요거 보고 하는 것 그런 같아요. 예, 이거 보고.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라는 2025년 추석 기획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죠. 10월 4일과 5일 또 그 다음 주인 10월 11일, 12일 일부 시간에 대한민국 귀화인 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추석 명절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요. 전 다음 주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